21세기와 악의 문제 네 번째 강의입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순자의 성악설, 그에 대한 저의 비판입니다. 성악, 사람의 본성이 악하다, 그거에 대한 설명, 이론입니다. 그리고 이 이론은 동양에서는 정설로 받아들여져 왔습니다. 물론 그 맞은편에 맹자의 성선설이고 사람의 본성이 본디 선하다라는 이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 두 개의 서로 다른 믿음이 충돌을 해왔죠. 물론 우리가 때로는 성선설을, 때로는 성악설을 선호합니다. 근데 과연 성선이냐 성악이냐 하는 이러한 설명 또는 이러한 해석의 틀, 또는 본성론, 인성론, 또는 이 형이상학적 가정, 이런 것들은 옛날 오래된 그러한 교훈적인 믿음은 아닐까요? 오늘날에도 이러한 믿음을 우리가 계속 이어가야 할까요? 아니면 이 믿음이 크게 잘못된 것이라고 한다면 이걸 우리가 좀 올바른 알무로 좀 바꿔 가야 하지 않을까요? 특히 이런 악의 문제를 다룰 때 믿음의 문제는 아주 중요한 어떤 우리의 판단 근거가 됩니다. 근데 이 믿음의 근거가 잘못되어 있다고 한다면 어떤 악행이 어떤 원인으로부터 비롯되었는지에 대한 진단, 그리고 그거에 대한 해결책이 아주 잘못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큰 병폐로 지속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것을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성선이니 성악이니 하는 이런 아주 오래된 우리의 믿음의 체계를 깊이, 그리고 그것의 참 거짓의 관점에서 되돌아봐야 한다고 생각하고, 오늘 그에 대한 저의 오랜 숙고의 결과를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성선설은 사람에 대한 믿음을 깔고 있습니다. 성악설은 그렇지 않나요? 성악설도 그 내용 깊이 들어가 보면 사람에 대한 아주 심오한 믿음을 깔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우구스티누스가 사람의 삶을 본디 아주 긍정적으로, 그리고 선한 것으로 또는 좋은 것으로 인정했던 것과 그 맥을 같이 합니다. 근데 과연 우리의 본성, 사람이 타고난 이 본성이 어떠한 건지의 문제에 다다르면 이것은 좀 더 깊은 학문적인 성과로 반성하고 검토하고 비판해서 어디까지 옳고 그른지를 우리가 판결을 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제가 순자의 성악설을 다루게 된 것은 악의 문제에서 우리의 전통, 아시아 전통을 비판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서양 전통에서 아우구스티누스의 악 개념, 질책받을 만한 탐욕으로부터 악이 발생한다는 이 발생론적인 이 관점이 큰 문제를 안고 있었던 것처럼, 우리 동양에서도 아시아에서도 인간의 본성이 본디 악하다라는 이러한 믿음이 또 이 악의 문제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순자는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악의 발생 원인을 진단했습니다. 첫 번째는 심리적인 측면에서의 악이 있더라. 호리라고 설명을 좀 드릴 텐데요. 호리라는 것은
이익을 좋아한다 이런 뜻이고, 오늘날식으로 하면 이기심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좀 근본적으로 해석을 해 보겠습니다. 새롭게 풀어보면 호리는 좀 다른 측면에서 접근을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자기 자신의 마음에 이런 이기심이라는 측면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발휘가 됐을 때, 그때는 그것이 질오라든지 쟁탈 이런 방식으로 어떤 사회적 관계로 확장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과 관계되어서 발휘되는 그런 악은 윤리적 악이라고 부를 수 있는데요. 윤이라는 것이 무리짓다, 모이다 이런 뜻이므로, 우리가 함께 더불어 모여 살 때, 다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일어나는 그런 악, 이것을 윤리적인 악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그 악으로는 이제 질오 또 쟁탈, 좀 더 이제 더 덧붙인다면 사양하지 않음, 뭐 이런 것을 꼽았는데요. 여기서 핵심으로 저는 질오를 꼽도록 하겠습니다. 질오라는 말은 시기하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말로는 강샘을 부리다, 강자를 놓다, 억지로 남이 잘 되는 것을 눈꼴이 시거나 이제 사돈이 이제 사촌이 또는 이웃이 이렇게 잘 되면, 논을 사거나 돈을 많이 벌면 마음이 불편해지는 경우가 있죠. 이런 것은 이제 시기심이라고 하게 되는데요. 이것은 이제 질이라고 합니다. 오라는 것은 그렇게 미워한다 이런 뜻입니다. 시기하고 질투해서 미워하는 마음, 미워한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이것도 좀 설명을 좀 드려야 될 테고요. 마지막으로 가장 이제 깊어지는 악은 사회적인 악이라고 이제 부를 수 있는데요. 이건 제가 편의상 이름을 붙인 것들입니다. 심리적인 악, 또 윤리적 악, 사회적 악이라는 것은 뭐 춘자가 그렇게 붙인 건 아니고요. 제가 편의상 이렇게 붙여놓은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편, 험, 패, 란, 네 글자로 되어 있습니다. 낱낱이 다 다른 뜻인데요. 이것을 그냥 편, 험, 패, 란, 네 가지를 한데 묶어서 사회적 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테고, 요것은 그냥 간단히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법이 무너진 상태, 누구도 법을 지키지 않는 상태, 또는 좀 더 적극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범법이, 범죄가 만연한 상태, 뭐 고담시 이런 정도가 되려나요?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세 가지 종류의 악을 이제 나눠볼 수 있겠다. 자, 그럼 이제 심리적 악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죠. 순자가 말하려고 하는 이 성이라는 개념을 먼저 이해해야만 심리적 악을 우리가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악에는 두 가지 유래가 있습니다. 하나는 성이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정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성과 정은 우리가 성정 이렇게 정이 있다 없다, 인간의 본성이 어떻다 저떻다 해가지고 한자로는 아주 익숙하게 쓰이고 있는 말이지만, 그 깊은 뜻을 우리말로 쉽게 풀어낼 수가 없습니다. 너무 오래된 낱말이기도 하고요. 그 안에 뜻이 얽히고 설키고 미묘 복잡 다단해서 성이라는 이 한 낱말을 우리말로 정확히 풀어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성이라고 쓰면서 성의 뜻풀이 정도를 제가 해드릴 텐데, 일단 성이라는 말에 반대되는 말로 위라는 말을 쓰고 있다는 데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라는 것은 사람에게 주어져 있는 것 가운데 배워서 할 수 있는 것, 그럼 배운 것들은 모두 위겠네요. 인위적이다 할 때 위할 때 위, 사람이 배워서 가진 것, 이건 모두 위입니다.
그렇다면 성이라는 것은 배워서 가진 게 아닌 것이 되겠군요. 아니 정말 그런 게 있을 수 있나요? 사람이 가진 것 가운데 배워서 또는 스스로 일해서 얻은 것, 배워서 가진 것이거나 일해서 얻은 것 이런 걸 뺀 그럼 나머지가 있을 수 있나요? 있을 수 있겠죠. 눈, 입 이런 것들은 내가 배워서 가진 것도 아니고 일해서 가진 것도 아니고 거저 가진 것이죠. 거저라는 말의 의미 중에 하나는 저절로 주어졌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겠고요. 뭐 이럴 때 우리는 생겨났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고 성리학자들의 경우에는 하늘이 주었다. 품, 수,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것이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하늘이 준 것, 그것은 좋은 것이라고 서양에서는 이해가 됐습니다. good이란 말이죠. 하늘이 준, 신이 준 그것은 언제나 좋은 것이라고 여겨졌습니다. 동양에서도 아시아에서도 하늘이 준 것은 좋은 것이라고 이해가 됐습니다. 그런데 순자는 유독 하늘이 준 것은 그 자체로 나쁜 것이다 라고 보았습니다. 맹자는 성선을 얘기하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거저 받은 하늘로부터 받은 그 모든 것은 선하다. 이때 말하는 선하다는 것은 좋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제가 두 가지 뜻을 갈라드렸죠. 선에는 착하다와 좋다가 있는데 이럴 때는 좋다는 뜻으로 우리가 새겨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하늘이 준 것이 한쪽에서는 좋고 한쪽에서는 나쁜가요? 아니면은 그 두 가지 모두를 다 갖고 있나요? 이렇게 우리가 얼른 물어볼 수 있을 텐데 어쨌든 순자의 경우에는 사람이 배워서 또는 일해서 얻은 것은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데 하늘로부터 받은 건 모두 나쁘다, 악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악하다는 말을 쓰기가 대단히 부적절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성악이라고 했을 때 이 악이라는 말은 좀 쓰기가 적절치 않아서 오해만 나을 거라고 봅니다. 일단 여러분들은 나쁘다라고 이해를 해주시고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성이라는 것은 사람이 배울 수도 없고 일해서 얻을 수도 없는 것이다. 그럼 이걸 어떻게 볼 수 있나요? 본디, 가지고 있는 거, 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거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군요. 그런 게 무엇일까요? 내가 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것, 그거는 뱃속에서부터 가지고 있는 거겠죠. 예를 들어 머리, 심장 이런 것들은 내가 날 때부터 또는 태어나기 전에 이미 갖고 있어야 되겠죠. 이런 것들은 성에 해당됩니다. 반면에 이렇게 갖고 태어난 것들이 사람을 만나고 사물을 만나고 경험을 하면서 나름대로 어떤 그 맛을 느끼게 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우리가 이제 뇌가주로 하게 되지만 감각 기관들 그리고 뇌의 협력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느낌 이것들을 갖게 됩니다. 무엇인가를 느낀다는 것은 그것을 안다는 것과 같습니다. 자, 정이라는 것은 마음에서 일어난 어떤 것인데 흔히 속마음이라고도 할 수 있고 느낌이라고도 할 수 있고 또는 우리가 시각, 청각, 미각, 촉각 이렇게도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각 일체 전체를 말하는 거군요. 그 정이라는 것은 느껴서 아는 것, 느낌에는 보고, 듣고, 맛보고, 맡고, 냄새를 맡거나 하는 또 다솜, 어떤 사물에 닿아본다든지 접촉,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에게 주어진 것, 이것이 전부 느낌입니다. 그럼 이렇게 맛을 내가 느꼈을 때 그 맛에 대해서 내가 이것은 어떤 맛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되면 그것이 바로 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말로는 정확히 구분이 안 되지만 기본적으로 정이라는 것은
되풀이된 것입니다. 되풀이된다는 것은 경험을 통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쌓아간다는 뜻입니다. 나에게 익은 것, 오래된 것, 그래서 정이 들은 것이죠. 정이라는 이 한자 낱말을 그대로 쓰면 우리가 아주 익숙해서 그것이 무엇을 말하는지 제대로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성 또한 마찬가지죠. 거듭거듭 제가 우리말로 풀어드리니까 여러분도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정이라는 것은 우리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어떤 것인데, 그래서 속마음이라고 할 수 있고 그것을 느낌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요. 근데 이러한 정은 감각기관들을 거쳐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일어납니다. 눈은 색깔에 매이고, 표현은 좀 이상하지만 눈의 정은 주로 이렇게 색깔과 관련된 것, 뭐 색깔만 관련된 건 아니죠. 눈은 본디 움직임을 감지하는 기관입니다. 형태를 윤곽을 감지하는 겁니다. 빛보다도 이렇게 윤곽을 감지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는 게 우리 눈 구조입니다. 물론 이런 윤곽을 감지하기 위해서는 빛을 감지해야 되죠. 어쨌든 자, 눈이라는 것은 이렇게 윤곽 또는 어떤 형태 또는 빛깔 이런 것들을 받아들입니다. 이 받아들인 것, 이것이 바로 정입니다. 그럼 나머지 감각기관들도 마찬가지 방식으로 받아들이는 바가 있겠죠. 이 받아들인 바, 이것이 바로 정입니다. 여기에는 오래된 어떤 되풀이된 습관화된 이러한 익숙함 이런 것들이 딸려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정이라는 것은 달라붙은 것입니다. 그래서 잉글리시로 보면 attachment라고도 많이 쓰게 됩니다. 붙은 것, 달라붙은 것, 사물에 달라붙고 사람에 달라붙고 시간이 이렇게 오랫동안 쌓여서 차곡차곡 무엇인가 내 마음이 거기에 달라붙어 있을 때 그 달라붙어 있는 마음, 그것이 정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결국 내가 정을 쌓아가는 것은 인간의 욕망도 거기에 속하는군요. 내가 바라는 거, 욕정이라고도 우리가 쓸 수 있는데요. 바라는 바, 꿈꾸는 바, 이런 것들도 모두 정에 해당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이렇게 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 눈, 코, 입, 귀, 머리, 몸 이런 것들은 내가 태어나면서 본디부터 갖고 있던 것들이죠. 이것들을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겪어 나가면서 무엇인가를 받아들여서 거기에 달라붙여 놓은 것, 마음이죠. 뭐. 이 속마음, 일어난 마음, 이것은 정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네. 뭐 알쏭달쏭 할 수 있는데요. 자, 제가 나중에 다시 제 말로 다시 되새겨 드릴 테니까 지금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자, 성을 따른다. 성을 따른다는 것이 그럼 왜 심리적인 악개념으로 연결되느냐 이렇게 봤습니다. 아까 처음에 전제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순자의 경우에는 사람이 본디 타고난 것, 이 성은 나쁘다고 했습니다. 이 나쁘다라는 것을 이렇게 한번 다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산에 가보시면 수많은 나무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 나무 가운데 온전하게 또는 완전하게 똑바른 나무는 한 그루도 없습니다. 아니, 사람 가운데도 사람의 모양이 있다고 가정하면 사람의 모양을 완전하게 또는 완벽하게 구현한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 사람은 없겠죠. 없어야만 될 겁니다. 왜냐? 그래야만 사람마다 저마다 그 꼴과 키와 또는 생김새와 또는 그 성품 이런 것들이 다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죠. 그 완전한 사람이 없다면 완전한 나무도 없고 이렇게 똑같은 것들이 있을 수가 없겠죠.
그런 것들이 있다면 오직 사람이 제작한 것들일 것입니다. 공산품으로 찍어낸 것들, 이런 것들은 아마 똑같이 만들어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순자를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자연 상태에 있는 것, 자연에 저절로 생겨난 것들, 그런 것들은 하나도 완전한 것이 없고 똑바른 것이 없이 휘어지고 구부러지고 나름대로 모자라고 그러더라. 이것을 완전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완전하게 만들 수 있는 척도가 먼저 주어져 있어야 된다. 그걸 먼저 델나무라는 이상한 말로 우리가 이제 쓰기도 하고 도지개라고도 어려운 말로도 쓰는데요. 표준이라고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또는 모델이라고도 하겠습니다. 또는 거푸집 또는 어떤 패턴 또는 본보기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는 원형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든지 간에 완전한 어떤 것을 전제로 해서 그것을 닮아 나가거나 또는 그것에 맞춰서 이것을 가다듬어 나간다면은 그게 불완전하게 주어진 것들도 보다 완전해지거나 결국 어느 정도 가면 진짜 완전한 어떤 것으로 바뀔 수가 탈바꿈할 수가 있겠죠. 근데 우리 사람들 가운데는 성인이라고 불리는 그 완전한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순자의 전제죠. 뭐 가끔 있었나 봅니다. 그 완전한 사람이 있고 그 완전한 사람이 완전한 가르침을 줄 수 있겠죠. 완전한 온전한 스승이 있을 수 있다고 본 겁니다. 떠올라지시죠? 누군가가 아우구스티누스 신은 선하다. 완전한 신이 무엇인가를 만들었다면 그가 만들어낸 것도 완전하고 또 선할 것이다. 이런 전제를 깔고 있었죠. 물론 이런 전제를 순자가 깔지는 않았지만은 순자는 현실적으로 성인이 있다라는 이런 전제를 받아들였습니다. 실제로 이런 성인이 있다는 가정을 우리가 받아들일 필요는 없지만은 자, 한번 그것을 따라가 보면 그래서 우리가 그 성현의 또는 성인의 가르침에 따라서 나 스스로를 말로서 채찍질하고 그의 본보기를 삼아서 그와 똑같은 방식으로 삶을 살아간다면 그를 닮아 나가려 한다면 언젠가 우리도 그와 같은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그 사람은 그렇지 못해서 본디 생겨난 그대로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된다고요? 결국은 저절로 자동적으로 끊임없이 악을 저지르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썩은 사과 이론과 같습니다. 사람의 본디 성이 악하기 때문에 나쁘기 때문에 그 악한 마음, 나쁜 마음을 따라서 행동하게 된다면 저절로 악이 생겨난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동서양이 모두 이 입장을 공유했었다는 것도 상당히 흥미로운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전 요걸 조금 더 순자가 정말로 말하려고 했던 방식으로 좀 풀어내 보려고 합니다. 지금과 같은 보편 교육을 강조했던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전혀 그런 게 없었죠. 순자 당시에는 교육이라는 것은 귀족들에게 주로 펼치는 것이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교육은 왕을 가르치는 거였습니다. 왕을 가르쳐야 할 목적은 그 왕이 바로 서면 세상이 바로 선다고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대통령이 바르면 나라가 바르게 되나요? 뭐 그렇겠죠. 그런데 대통령은 어떻게 바르게 될까요? 분명히 국민의 감시와 견제, 국회의 감시와 견제, 그리고 유능한 보좌진들, 또 행정 시스템, 그리고 성숙한 시민의식 이런 것들이 모두 한데 아우러졌을 때 그때 비로소 대통령의 그 발음도 제대로 실현될 수 있는 거겠죠. 자, 홀이라는 말은
순자가 사람의 그 나쁜 본성 가운데 가장 주목한 것입니다. 호리는 제가 이렇게 번역을 새로 옮겼는데요. 번역을 거의 못하고 쓰고 있는데 저는 이것을 꼭 번역해야 된다고 봅니다. 호리는 제 목부터 챙기기라고 뒤쳐 옮길 수 있습니다. 제 몫이라는 것은 권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권리. 그래서 근본적으로 호리는 부정적인 용어가 아닙니다. 제 몫을 챙기지 못하는 사람은 흔히 바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제 몫을 챙기는 것, 당당하게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 이것은 시민의 아주 정당한 태도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타인의 권리도 함께 지켜주는 것, 이것이 세계 시민의 중요한 태도겠죠. 그러니까 호리는 자신의 몫을 빼앗기지 않는 것, 그래서 자신의 몫을 지키는 것, 지킬 줄 아는 것, 또 그 지키길 좋아하는 것,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긍정적인 요인이 있다. 그런데 순자는 부정적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것도 좀 부정적으로 다시 한번 해석하겠습니다. 그래서 제 몫부터 챙기고 남의 몫이 침해를 당하든 말든 개의치 않는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내 몫부터 챙기는 것이 나쁜 건 아닌데 그것이 다른 사람의 몫과의 형평성, 그들의 권리를 지켜주는 것과 무관하게 내 몫부터 챙기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성인의 경우에는 베풀게 좋아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성인이 아닌 사람들은 자신의 몫을 남에게 베풀기를 싫어하고 제 몫부터 챙기며 기회가 되면 남의 몫도 빼앗아 오려고 한다는 거죠. 사람의 본성이 호리에 있으니까 이것을 우리가 바로잡지 않는 이상 사람은 저절로 호리에 따라서 제 몫부터 챙기고 더 나아가서 제 몫을 더 챙기기 위해서 남의 몫을 도둑질하거나 빼앗아 온다는 겁니다. 평범한 사람들의 경우에는 그 피해가 크지는 않을 것입니다. 순자는 이것을 왕에게 적용시켰습니다. 만일 왕이 호리의 태도로 나라를 다스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는 아마 이웃나라의 재산과 영토를 탐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자기 몫으로 챙기기 위해서 자신의 백성들이 전쟁에 참여해서 무참히 죽임을 당하거나 또는 자신의 백성들이 이웃나라의 백성들을 부당하게 죽이는 이런 행위를 강요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윤리적이고 반윤리적인 이런 행동을 강제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강제된 행위를 통해서 세상에는 수많은 악행들이 저질러지게 됩니다. 왕의 호리는 단순한 행동이 아니고 이렇게 세상의 악을 불러들이는 악행이 될 수 있다라고 봤던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순자가 크게 공감이 듭니다. 이론적으로 말고 현실적으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누구나 다 제 몫부터 챙기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에게는 내 몫부터 챙기려고 하는 마음과 더불어서 다른 사람의 몫 또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몫부터 챙기려고 하는 이런 의협심, 의리 또는 양심, 도덕심 이런 것도 함께 갖추고 있습니다. 근데 순자는 이러한 도덕심은 본디 타고난 것이 아니다라고 봤습니다. 사람이 본디 타고난 마음은 나쁘기 때문에 제 몫부터 챙기려고 할 뿐 남의 몫이나 이런 형평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라고 봤고 왕조차도 이렇게 본디 마음을 제대로 반듯하게 다스려 갖지 못하면 그 본디 마음이 악하기 때문에 결국
악행을 저지를 수밖에 없고 그 악행은 세상을 지옥으로 만든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이거에 대한 좋은 예가 유토피아라는 토마스 모의 유토피아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여기서 유토피아는 왕을 헨리 8세를 큰 도둑놈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결국 토마스 모어는 참수형을 당했습니다. 목베임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그 목베임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놈의 키를 낮춰라. 그렇게 대법관으로서 아주 높은 지위에 올랐고 큰 권력을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토마스 모어는 헨리 8세의 이런 그 악행에 대해서 그것을 묵고하지 않고 그것을 비판하는 입장에 서게 됩니다. 그 대목의 한 부분인데요. 세상에 도둑질을 하면 그 당시 헨리 8세 당시에는 도둑놈을 교수형에 처했습니다. 목매달아 죽였습니다. 목매달아 죽인다는 것은 그 형벌에서도 가장 최악의 가장 나쁜 형벌입니다. 귀족들은 목을 베어서 참수를 시켰습니다. 처벌에서도 이런 차별을 두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도둑놈이 배가 고파서 도둑질을 했습니다. 너무 가혹한 것이죠. 사소한 잘못인데 그것으로 목숨까지 빼앗아 갔으니 얼마나 참혹한 형벌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더 참혹한 것은 그런 일반 평민들의 도둑질이 근본적으로는 왕의 도둑질, 왕이 모든 것을 빼앗아 갔기 때문에 살기 위해서 한 도둑질이었기 때문에 결국 실제로 죽임을 당해야 할 사람은 왕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넌지시 빗대어서 말하는 대목입니다. 왕이 이렇게 탐욕, 영토, 재산을 탐하면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엉뚱한 죽음을 당하게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제 그 토마스 홉스의 리바이어던에 보면은 이러한 잘못된 그 행위들이 결국 법을 통하지 않고는 바로잡을 수 없다라는 정부와 국가 그리고 법의 탄생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이런 내용과 연결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순자 역시 같은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스스로는 저절로는 이 악한 마음을 다스릴 수 없기 때문에 크게 두 가지. 하나는 성인의 말씀으로 자기를 가르치는 스승님, 그리고 또 하나는 엄한 형벌로서 우리를 다스리는 법, 스승과 법이라는 이 두 가지로서 우리가 이 자신의 본성을 바르게 가다듬어야만 악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두 번째 이제 질오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오는 시기한다. 시기란 말도 뭐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건 아닌데 우리말로 강샘이라고도 하는데요. 배 아파하는 겁니다. 남이 잘 되는 것을 칭찬하고 함께 즐거워하지 못하고 뒤에서 배 아파하면서 그를 어떻게든 깎아내리려고 하는 이런 마음, 이것이 이제 시기 질투인데요. 그런 마음에다가 이것을 이제 행동으로 옮기는 것, 이것이 이제 여기서 말하는 질오의 오입니다. 미워하기입니다. 두 가지 낱말로 되어 있군요. 강샘을 부리다, 강자를 부리다. 남을 이렇게 좋아하지 않고 그의 어떤 성공을 달가워하지 않는 것. 그리고 그걸 넘어서서 이제 미워하다라는 것은 밀친다 이런 뜻입니다. 밀어낸다,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하는 것. 이것이 미워함입니다. 밉다라는 것은 사랑의 반대인데요. 사랑이라는 것은 가까이 하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누군가 자꾸만 가까이 곁에 두고 싶어 하고 심지어 가까이 오면은 손을 잡고 싶어 하고
이렇게 점점 더 가까워지고자 하는, 그래서 하나가 되고자 하는 이 마음, 이것이 사랑이라고 한다면 미움은 반대입니다. 가까이 오는 걸 싫어하고 곁에 있으면 자꾸 물리치고 멀리 떼어내려고 하고 도망가고, 이것이 바로 미워하는 겁니다. 그러니 미워한다는 것은 결국은 나중까지 가면 혐오로까지 이어져서 쫓아내고 몰아내고 죽이는 데까지 가겠군요. 극단적으로 누군가를 미워하면 결국 그를 죽이기까지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질오라는 것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사실 깃들여 있는 것은 뭐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저도 그것을 인정하고요. 여기서 말하는 질오는, 순자가 말하는 질오는 신하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이게 한국에서도 흔히 일어날 수 있죠. 경쟁이 너무 치열한 사회이다 보니까 내 친구가 상을 받으면 나는 뒤처지게 되고 뒤떨어지게 돼서 그리고 패배자가 되잖아요. 이것이 너무 불을 보듯 뻔할 경우 상대가 A를 받으면 내가 B를 받아야 하는 이런 구조적인 이런 어떤 악이 발생해 있을 때, 구조 자체가 악할 때, 그럼 나는 어떻게 그러면 살아야 되는가? 나만 혼자 선하게 착하게 살아야 되는가? 아니 나도 똑같이 악하게 모질게 살아야 되는가? 이런 선택의 딜레마 속에 늘 놓이게 됩니다. 이런 선택의 딜레마로 우리를 몰아넣는 이런 모아리 사회는 그 자체로 나쁘다, 악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왕이 총애하는 신하는 승승장구 해가지고 높은 벼슬을 받겠죠. 반대로 그렇지 못한 신하들은 아마 하위직으로 좌천되거나 결국은 일자리 벼슬을 잃어버릴 수도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하들이 이렇게 암투를 벌이게 된다는 겁니다. 왕의 눈도장, 총애를 받기 위해서 자기들끼리 남을 시기하고 질투해서 모함하고 명예를 훼손하고 심지어 무고한다는 겁니다. 순자는 이걸 아주 중요한 악의 한 형태로 봤습니다. 다른 사람을 무고함으로써 그를 깎아내리는 정도가 아니라 그의 벼슬을 이제 박탈시키고 그를 유배지로 보내고 죽이고 그의 가문을 멸족시키는 이런 일까지 저지르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질오라는 것은 남을 미워하는 것이 고위직, 이러한 아주 힘을 갖는, 권력을 가진 이런 사람들의 경우에서는 그 힘으로써 다른 사람을 쉽게 제압하고 그에게 엄청난 피해를 입힐 수 있기 때문에 신하들 사이에서 남을 미워한다는 것은 곧바로 악행을 저지른 것과 같아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공장하지 못한 임금은 결국 올바른 말을 하는 사람을 자꾸 꺼리고 결국 자기에게 아부하고 아첨하는 사람만을 가까이 두려고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꾸 이런 올바른 말 하는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아부하고 아첨하는 이런 신하들을 멀리하라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그의 잘못들을 자꾸 지적하면서 고쳐가라고 요구를 하게 되죠. 그러자 이 신하들이 떼거지로 몰려와가지고 그 지혜로운 이런 그 현인 신하를 모함하고 그를 몰아내서 죽입니다. 그로써 이 왕은 지혜로운 슬기로운 신하를 잃고 대신에 이런 단체로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신하들만을 부리게 되는 겁니다. 그들은 더 나아가서 결국 지방으로 내려가서 자신들의 백성들을 이렇게 뜯어먹는, 그래서 나라를 좀먹는 이런 해충과 같은 이런 일을 하게 되고, 그것이 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나라에 큰 해악을 끼치게 된다, 이렇게 봅니다. 사리 사욕을 챙기는 이러한 탐관 오리들이 결국 백성들에게는 큰 이제 악행을 저지르는 주체가 되고, 나라 입장에서는
나라의 건전성을 훼손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렇게 신하들이 지혜롭고 현명하고 슬기로운 이러한 그 재상이나 이런 사람들을 시기하고 질투해서 모함해서 그를 죽이는 것, 이것이 바로 큰 악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좀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가장 중요하게 봤던 이제 악 개념은 편험패란입니다. 뭐 이게 좀 골치 아프죠. 편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한쪽으로 치우친다 이런 뜻입니다. 편애하다. 한쪽으로 치우쳤어요. 사람의 경우든 또는 집단의 경우든 또는 판결의 경우든 지나치게 한쪽으로 치우치면 결국 올바른 형평성, 공정한 판단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결국 한쪽으로 내몰리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고 한쪽으로 내몰리는 사람들은 낭떠러지까지 내몰렸다가 굴러 떨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험입니다. 그럼 이렇게 벼랑 끝으로 몰린 사람들은 이판사판, 너 죽고 나 죽고 법을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을 따르려고도 하지 않고 저항하고 무시하고 조롱하기까지 하면서 온갖 만행을 함부로 저지르게 됩니다. 이렇게 주거나 저렇게 주거나 마찬가지일 테니까. 법을 지키려고 하는 이 법의식은 사라져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치우친 것, 공정하지 않은 것, 정의롭지 못한 이런 판결들이 법이 지켜지지 않는 원인이 되고 그 까닭에 치우친 어떤 판결로 인해서 낭떠러지로 내몰린 사람들이 결국은 여기저기 다니면서 도적질을 하고 또는 난동을 부리면서 그들이 결국은 불법을 행하는 가운데서 숨어는 범죄를 저지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것이 나라 전체 계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그 나라가 존립할 수가 없는 거겠죠. 그래서 폐라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하나의 어떤 그 세상에 지켜야 할 이러한 그 예의라는 것, 법이라는 것이 완전히 무너진 상태. 그래서 결국은 어지러워진 상태. 난이라는 것은 어지럽다는 것인데 비유를 들면 아주 쉽게 설명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 해양 오염 중에 기름 유출이 된 사례를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태안반도에서도 한번 일어난 적이 있고요. 기름이 유출되면 거기에 새들이 떨어졌다가 빠졌다가 기름을 흠뻑 뒤집어 쓴 채 날지 못하고 결국은 죽어갑니다. 이게 바로 난이라는 뜻입니다. 난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흙구덩이 또는 진흙 또는 뻘 이런데 깊이 빠져가지고 헤어나지 못한 채 갇혀버린 상태가 난입니다. 그러니까 진퇴양난이라고 할 때가 잘 우리가 알 수 있는 건데요.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돌아갈 수도 없는 이런 상황, 이것이 난입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게 된 상태, 이것이 편험패란입니다. 이런 상태가 됐다면 사람은 사람답게 살 수가 없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순자가 말하려고 하는 기본적인 악의 의미는 모두 설명을 드렸습니다. 요거는 이제 이런 내용을 현대적으로 한번 찾아봤는데요. 난징의 강간이라는 책에 기초해서 쓰인 다큐멘터리가 만들어진 다큐가 있습니다. 그 난징의 강간이 3부작으로 만들어진 것인데 그 중에 제가 하나를 유튜브에 올려서 링크를 걸어놨습니다. 여러분들도 타고 들어가시면 매지 연결된 것을 타고 들어가시면은 전편을 전체를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제가 여기다 물음을 몇 가지 던져놨습니다. 홀이라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이해할 수 있느냐? 현대적으로는 패권주의로 볼 수 있겠다. 왕이라는 것이 지금 없다고도 볼 수 있으니까요. 물론 왕이 있는 나라는 있지만은 실질적으로는 패권주의다 또는 제국주의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패권이라는 것은 자신들의 권리를 극단적으로 키우려고 하는 노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경제력이 됐든 정치력이 됐든 군사력이 됐든 무엇이 됐든지 간에 자신들의 그러한 그 권리를 극대화시키려고 하는 이러한 노력, 침탈 이런 것들을 패권주의라고 말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일제의 군국주의를 패권주의의 전형적인 모습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천황제를 선택한 나라이지만은 천황보다도 군국주의라는 하나의 이념, 탈아시아라고 하는 아시아의 맹주가 되고자 하는 이 오랜 잘못된 바람, 이 열망, 사무라이적 이 열망이 아시아 전체를 큰 비극으로 몰아갔었죠. 그 원인이 된 것이 바로 호리입니다. 그 나라 전체가 일제라는 일본의 군국주의 자체가 자신들의 이익부터 자신들의 목부터 챙기려 하다가 그 몫을 늘리려고 하는 바람에 결국은 한국, 또 중국, 필리핀, 아시아 전체군, 남아시아까지 전체를 이렇게 전쟁의 어떤 그 지옥으로 몰아넣었던 이런 탐욕의 전쟁이었습니다. 패권 전쟁이라고도 볼 수 있겠고요. 물론 그 뒤 이제 석유 문제라든지 이런 것으로 이제 아메리카가 참전하면서 싸우는 좀 전쟁은 다른 양상으로 바뀌었지만은 기본적으로 일본의 군국주의적 탐욕은 전쟁을 불러왔고 그 전쟁이 결국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아주 잔인한 학살로 이어진 사례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난징의 학살입니다. 20만 명 이상의 여인들이 강간을 당하고 참혹한 죽임을 당했습니다. 불태워 주기도 하고 난도질을 당하기도 하고 아무튼 이루 말할 수 없는 이런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근데 이것이 군국주의의 이런 잘못된 이런 패권 의식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다. 그 밑바탕에 무엇이 있었느냐? 질오라는 게 있었다. 이 질오라는 것은 미워하기라고 봤는데요. 이 미워함에는 밑바탕에 혐오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일본인들은 오랜 동안 중국과 한국에 대해서 열등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문화적인 열등감. 그리고 섬나라라는 이러한 어떤 폐쇄적인 이런 어떤 고립감 이런 것들을 갖고 있었고, 더 나아가서 이제 서양의 문명을 받아들이면서 서양에 대한 열등감 이것까지도 갖게 됐습니다. 하지만 메이지 유신을 통해서 그들은 새로운 탈출구를 모색했습니다. 그 탈출구는 아시아를 넘어서 유럽으로 나아간다라는 그런 아주 거창한 이런 꿈이었는데요. 그 꿈을 이루기 위한 밑바탕에는 그들의 열등감이 깔려 있었습니다. 그 열등감 때문에 그들은 한국과 중국을 미워했습니다. 심지어 그 미움이 너무 크게 달하다 보니까 한국과 중국인들을 문명인으로 간주하는 것조차 거부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문명인이라고 보고 한국과 조선과 당시 조선과 일본 사람들은 야만인이라고 취급했습니다. 야만인 짐승. 그들은 마구 죽여도 되고 아무렇게나 다뤄도 상관이 없다고 봤던 것이죠. 스스로 우월감에 사로잡혀서 나머지를 거꾸로 열등하게 무시하면서 그들에게 핍박을 가했던 것입니다. 이런 태도. 이렇게 한번 이 다큐에 보면 그런 제목이 그런 부분이 나옵니다. 난징에서 그렇게 잔인한 짓을 저지른 일본 군인들이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일본에서도 그런 짓을 저지를 수 있습니까? 그러자 우리가 잘 아는 빠가야로란 말이 나옵니다. 이 돌대가리야, 어떻게 그런 일을 감히 할 수 있겠어? 그 난징에서는 할 수 있는 거지 어찌 여기서 할 수 있어? 차별이죠. 극단적인 혐오입니다. 이게 바로 질오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날식으로 새롭게 해석해 보니까
순자의 의미가 순자의 악의 모두자비가 아주 색다르게 느껴집니다. 마지막으로 편험페란도 결국 난징에는 법이 없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무법천지였다. 그것을 난징의 시민들에게는 그곳은 지옥이 되었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지옥에서는 법이 없을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악행이 악행을 낳는 방식으로 악의 에스컬레이터, 악이 끊임없이 점층되는 방식으로 지어집니다. 이렇게 난징의 강간이라는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순자가 말하려고 했던 그 지독한 악의 과정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1부는 마치겠습니다.